예, 312페이지 제4장 소유권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1절 서설은 큰 의미 없습니다. 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자, 한 장을 넘기시고, 예, 큰 3번의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번 민법 규정의 첫째 줄에 나와 있는 212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자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이나 지하 공간까지도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212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른쪽 315페이지의 제2절 상린관계예요. 예, 상린관계는 빈출은 아닙니다. 간혹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본다고. 상린관계 규정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몇 년에 한 번씩 꼭꼭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매 순환마다 설명드려요. 그런데 나머지 상린관계 규정은 10년에 한 번쯤 물어보기 때문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풀이 할 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특별한 법리도 없어요. 그냥 체크하라는 최소한을 체크하고 이해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린관계 규정으로 들어가기 전 가장 기본적인 내용 1번 의란 부분을 이해해 볼게요. 상린이란 서로 상자, 인접할 인자입니다.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이 상린관계 규정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아주 많고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말합니다. 상린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특성을 한 4가지 정도 약간 주념해 보자. 1번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지금 제4장 소유권이란 권리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소유권을 확장하거나 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지 상린권은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린권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통행지역권하고 너무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건, 독립한 물건이지만 주의토지 통행권과 같은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지 독립된 물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소유권이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린권도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 권리들입니다. 예, 가볍게 이해하고 3번이요. 준용 규정이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이 상린권은 그대로 적용, 준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법적 성격은 둘째 쭉 전반에 임의규정에 체크하시고 지금은 물권법을 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 규정에 따른 상린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예,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률 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거점 특성을 약간 유념하시고 지금부터 상린권 등을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316페이지에 인지사용 청구권이에요. 인지사용 청구권은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암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6조요. 둘째 줄 중앙 그러나 이웃의 동그라미 주거요. 주거만 동그라미 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만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 나머지는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담을 축조하거나 또는 이 담과 건물 등을 적수선할 필요 등이 있을 때 인접된 토지를 사용하자 청구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인지사용 청구권이요. 그때 인지가 주거가 아니라면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짓거나 담을 축조하려고 하는데 인접된 토지가 주거가 아니라면 소유자가 승낙해주면 다행이지만 승낙 안 하면 소송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가 주거일 때에는 주거의 안정, 평온을 깨트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인지가 주거일 때에는 이 경우 반드시 인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하지 재판으로 가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주거 바로 밑에 재판으로 가름 X. 인지가 주거라면 반드시 인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인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으로 가름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예, 그게 간혹 지문에 등장할 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험에 필요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임미시온 금지, 생활방해 금지는 시험에 정답이 될 게 없습니다. 가볍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의 수도시설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4번의 주의토지 통행권,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여기에 별표의 의미는 상인관계 규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지 민법 전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예. 거기에 조문 2개 219조와 220조에 깨알 같은 별표 하나 더. 주의토지 통행권을 시험 문제화하면 10중 8구는 정답이 되는 요소가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 220조예요. 그럼 지금부터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약간 복잡한 판례들은 3월부터 하고 1, 2월 달은 가장 기본을 이해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가령 100번지가 있고 101번지가 있어요. 100번지는 갑이 소유하고 101번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지만 100번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공공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라고. 이걸 민법은 규정하기를 포위된 토지라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규정에 맹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학개론에서는 하라고요. 포위된 토지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 그럼 갑이 공로를 통행하기 위해서 통로가 없다면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규정해 놓고 있어? 법률에. 법률 규정에 따라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갑을이 합의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공로를 통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다?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그런데 참고
공로를 통행하는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통로가 통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공로를 통하는 통로가 있다면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때 이 갑을 무엇이라 말하고? 통행권자예요. 을을 무엇이라 말한다?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갑이 을의 토지를 법률 규정에 따라 통행,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므로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때 손해보상은 누가 하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통행권자가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통행권자다 아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는 통행권자입니까? 통행권자라면 웬 허락이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이 누가 손해보상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권자가. 근데 예외적으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고요. 유상이 원칙인데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통행하는 예외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공공의 도로가 있고 애초에 이 토지는 한 필지였었어. 갑을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그럼 갑도 소유자, 을도 소유자. 자기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토지 통행권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토지가 분할되고 두 필지가 돼버렸다고. 위는 갑이, 아래쪽은 을이. 이렇게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분할이 됐다면 이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할 때에는 손해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때는 손해를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무상이요. 이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됨으로 인하여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가 생겼을 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입니다.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이 사이에서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고. 포위된 토지의 특정 성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직접이에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분할을 예를 들었어요. 갑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는 포위된 토지가 돼버렸다고. 분할로 인하여. 그럼 갑은 직접 분할자이기 때문에
을의 토지를 통행할 때에는 어떻게 통행할 수 있지만 무상이요. 그러나 갑의 토지를 사들인 매수인 병이 있다고. 병은 현장을 둘러보고 갑의 토지가 포위된 토지란 걸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주위의 토지의 시세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한 자예요. 그런 매수인 병과 같은 특정 성계인, 특별 성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이에요. 직접 분할자,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포위된 토지의 특정 성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나중에 3, 4월로부터 판례를 보충해야만 하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320페이지 5번 물에 관한 상린관계 X표 치시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른쪽 5번까지는 절대로 읽어보시지도 않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시험 지문에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시험 지문에 아예 등장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공부하는 양을 줄이는 장점 외에는 없어. 시험 지문에 등장해도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도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 그건 일거삼득이지. 공부하는 양도 줄이고 시험장에 가서도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보이면 내년에 공부를 또 하실 분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문디 자석 나왔구만. 내년에 또 공부합니다. 올해 꼭 학교 가실 분은 이렇게 생각해. 그 인간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이건 읽어보지 말자 하고 제껴버린다고요. 답이 안 됩니다. 답이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게요. 그건 일거삼득이지. 공부하는 양도 줄이고 무엇도 시험장에 가서도 안 읽어보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없다.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는데 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거 적어놓으면 그 지문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제끼고 넘어가면 돼. 딴 데서 답 찾으면 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른쪽 6번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10년에 한 번쯤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237조부터 다음 페이지 239조까지 묶으시고 제주권. 저는 이렇게 묶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세 가지 조문을 함께 이해하자는 취지요. 자, 먼저 체크해두고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237조요. 첫째 줄 전반 공동비용 체크. 237조의 첫째 줄 중앙에 공동비용 체크하시고 통상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둘째 줄 전반 설치 비용은 다음에 쌍방 체크, 절반 체크, 부담 체크요. 하지만 한번 자르시고 사선으로 청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면적에 비례해 체크요. 하여 부담한다. 이상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여백에는 관습 우선이라 적으시고 지금부터 237조를 설명드릴게요.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통상이에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갑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을의 토지는 면적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토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은 생략해버리고 설명한다 두 필지만 갑의 토지는 면적이 넓고 을의 토지는 면적이 좁다 할지라도
갑과 을의 토지가 접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여기에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인 담 등을 설치할 때는 갑과 을이 공동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갑, 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되겠습니까?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239조요. 첫째 줄 중앙 공유로 추정한다 체크하시고 한번 자르시고 239조요. 공유로 추정한다의 체크요. 다시 칠판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에는 공동비용 갑, 을 상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경계표나 담은 갑,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공유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39조예요. 그것이 상린자 일방의 체커 단독 비용이요. 으로 설치되었거나 체커 담이 건물의 일부까지요. 담이 건물의 일부일 수 있어요. 가령 갑이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가 담의 역할을 해. 그때는 공유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아니, 갑이 단독 소유해요. 되겠죠? 그리고 갑이 단독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했다면 비용을 지출한 자가 단독 소유합니다. 언제나 공유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237조 앞페이지요. 그런데 청량 비용은 칠판 보시고 청량 비용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면적이 넓다면 청량 비용이 많고 좁다면 청량 비용이 적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량 비용은 공동 비용 즉 절반씩 부담 안 해요.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게 무엇이다? 청량 비용이다. 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8조 거기에 둘째 줄 파란색 자기 비용 체크하시고 이건 TV 드라마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최근에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는 별로 없고 막장 드라마가 등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벌 가구 이런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리어리한 집들이 등장하잖아. 대부분. 보면 담을 설치했는데 성벽을 쌓아놨다고. 특수시설도 하고 엄청나게 높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자기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에는 통상보다 훨씬 높게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특수시설도 할 수도 있고 자기 비용일 때에는. 되겠죠? 예. 그 말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 240조 수지 목건의 제거건이에요. 뿌리 가지만 하면 돼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을이 소유하는 토지에 수목이 있다고, 나무가 있다고. 뿌리와 가지가 경계를 넘었다고. 경계를. 그럼 갑이 이 뿌리나 가지를 제거하는 권리가 갑에게 있다고. 그때 임의로 제거하는 게 있고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는 게 있어. 임의로 제거한다는 말은 그냥 확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제1차적으로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하는 것은 임의 제거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틀려. 뿌리는 자르면 나무가 죽을 수 있어. 가지는 잘라도 나무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뿌리는 임의 제거하지 못하고 가지는 임의 제거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반대로 접근한 거예요. 나무는 뒤지든 말든 관심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뿌리에 뿌리. 제1차적으로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하는 게 무엇이다? 가지예요. 왜? 왜는 시험 아니고요. 뿌리는 바위도 뚫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의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건물을 균열시키고 세월이 지나면 붕괴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미 제거하는 것은 뿌리다 가지다. 뿌리에 뿌리. 10년에 한 번쯤이에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제1항 수목 가지, 가지 마지막에는 이미 제거 X. 제2항 수목 뿌리, 뿌리는 마지막에 체크 임의로 제거. 되겠죠? 예, 그 다음 242조 건물의 건축거리 제한. 제1항의 중앙 첫째 줄 중앙에 반 미터 이상 체크해요. 수치를 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등을 건축할 때에는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고 돼 있어. 왜는 시험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통풍이 안 된다고. 가령 이 건물 바로 옆에 딱 붙여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창을 열어도 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악취가 진동할 수도 있어.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온 도시가 불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 그런 이유 등 때문에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 반 미터 이상이요. 수치를 좀 유념하고 10년에 한 번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생략해버렸네. 예, 제1항 마지막에 둘째 줄 마지막에 관습 우선이라 적으시고 특별한 관습이 있네. 첫째 줄 중앙에 제1항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이란 말이 있죠. 예, 그래서 1항 마지막에 관습 우선이라 적으시고 그리고 제2항은 가볍게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건물을 변경하라고 청구하거나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2항 그러나 건물이 몇 년 걸려야만 완성되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1년 전 몇 개월 만에 완성되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2항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건물이 공사가 착수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이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이 돼버렸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하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건 시험에는 정답은 잘 안 돼요. 그 다음 244조요. 첫째 줄 중반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체크 지하시설이요. 을 하는 때 경계로부터 체크 2m 이상이요. 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체크 지하실 공사요. 시에는 경계로부터 체크 깊이의 반 이상이요. 전반부의 법 조문이 변화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 두 개만 유념하고 수치를 좀 유념하자. 정리. 지하시설하고 지하실 공사가 둘 중에 하나는 2m 이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깊이의 반 이상이에요. 그럼 이건 자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중 8구 혹 시험에 나오면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예. 자, 아름다운 상상을 해볼게요. 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내년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려서 여러분이 대박이 터져서 돈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럼 건교에 별장 하나 지어야 되잖아. 돈이 엄청 많은데. 건교기 때문에 도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웬만한 일은 집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집에서 손님 맞아야지. 홈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지하실 공사해야지. 됐습니까? 지하실을 지금 10m를 만들어요.
경계로부터 거리는 얼마를 떼야 된다고? 지하실 10m는 해야지. 지상 2, 3층, 지하실 2층, 집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렇게 사실 거 아니냐고. 지하에 그래서 2층 해가지고 막 각종 시설 해야지. 됐습니까? 지하실 공사를 10m를 뚫으면 파면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야 된다고? 깊 5m를 떼야지. 깊이의 반 이상이에요. 하나만 기억하자. 2m 이상은 버리고 지하실 공사는 무엇이다? 깊이의 반 이상이에요.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박스요. 박스에 경계, 오른쪽에 경계 별표 하나 치시고 1번, 2번만 주의하면 돼요. 이건 진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너무너무 낮아요. 근데 어차피 상린관계 규정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제외하고는 출제 가능성이 너무 낮아. 10년에 한 번씩 물어보는데 나오면 그냥 기억한 사람 맞히고 아니면 못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한 최소한만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 자, 정리. 상린관계 규정은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이 법률 규정에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은 버린다고. 오른쪽 두 개 우리 시험 범위만 기억해요. 우리 시험 범위 두 개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비용은 청량 비용은 이라고 규정한 그 규정하고 경계선 부근에 건물을 건축할 때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둔다는 이격거리 제한에 관련된 규정, 이 두 개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경 두 개만 있어. 나머지는 물냄새만 나면 단순화시켜 전부 관습이 우선한다고 단순화시킵니다. 좌측에 물이라 적은 건 읽어보면 물냄새 나요. 이건 출제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지만 혹 물어본다면 박스형 문제예요. 아래 사항 중 법률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면 경 두 개는 찍어 올려야 됩니다. 경계표, 담의 설치권이요. 비용 어떻게 부담하는지 하는 규정.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는 규정. 이 두 개는 무엇이 우선하는 것이다? 관습이요. 나머지는 물냄새 나면 다 찍으면 돼. 되겠습니까? 출제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제3절 소유권 취득입니다. 1번 서설이요. 소유권이 권리고 취득이 발생이잖아. 그럼 권리 취득은 법률 효과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왜 생겼는지 하는 원인이 법률 요건. 1번 법률행위도 있고 2번 법률 규정도 있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예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예, 별의미 없고 2번 법률 규정 언더라인이요. 서술의 2번에 민법은 그 다음에 체크 법률 규정이요. 이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자, 취득 시효 체크해. 선의 취득 시험 범위 아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체크 안 합니다. 취득 시효만 체크해요. 이런 것도 자세한 분석 시험 아니에요.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세 가지요. 그 중에 부합의 의미만 시험 범위고 혼합, 가공 시험 범위 아니에요. 는 체크 마지막 원시 취득이요. 자, 정리. 민법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률 규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8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8가지 전부가 원시 취득이지 성계 취득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타인의 권리를 성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 취득시효는 아주 중요해요. 그건 잠시 보류, 뒤로 넘어가 사이드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336페이지요. 예, 3번에 선점, 섭득, 발견. 예, 가볍게 듣는 것이고 시험에 정답은 안 됩니다. 혹 지문에 올까봐 가볍게 설명할 뿐이에요. 지문에 와도 정답 안 돼. 거기에 무주물 선점을 줄여 선점이라 말해요. 252조를 보면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 국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었을 때 무주물 선점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동산에 국한하지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1항의 소유의사로의 체크. 유실물 섭득과 매장물 발견은 참고 소유의사가 없어도 돼요. 근데 무주물 선점은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고? 소유의사로. 여러분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무주물 선점을 즐기는 거예요. 강에 있는 물고기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소유의사를 갖고 먼저 낚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산에 있는 동물은 특별법에 따라 규제받을 수 있어요. 함부로 잡다가 처벌당할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고. 그 다음 자 2번 유실물 섭득이요. 잃어버린 물건을 섭득했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유월이 경과에도 소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섭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시험에는 관계없지만 좀 주의해야 된다고. 길을 가다가 돈가방을 봤어요.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꽉 차 있어. 저라도 욕심 생기지. 집에 바로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울산에서 제 저급한 표현에 죄송하지만 개쪽판 사람이 있어.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 돈가방이 한두 개 있었거든.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실수로 두고 가버렸다고. 그걸 들고 집에 와버렸다니까. 아이고 무지하게.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형법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있어. 그때는 꼭 들고 가고 싶으면 사방을 둘러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이기 때문에 사방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사람은 기본이고 사람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CCTV예요. CCTV도 없고 사람도 없어. 집에 들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차가 서 있는지를 봐야 돼. 차도 찍고 있어 지금. 차도 한 대도 없고 CCTV도 없고 행인도 없으면 집에 들고 오면 돼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갈 때도 CCTV 피해서 가야 돼. 그렇지 않는 한 신고해야 된다고. 신고하면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하고 6월이 지나도 소유자 등장하지 않으면 소유권 가질 수 있어요. 이때는 소유의사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입 싹 닦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면 보상을 거절하고 됐습니다 이러면 선행한 자 하고 신문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지만 문화재는 국유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실물 섭득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매장물 발견이요. 매장물은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있어요. 유럽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는 테바니 도시입니다. 도시. 수천 년 전에 유명한 도시였다가 땅속에 파묻힌 걸 발굴을 해낸 거예요. 그것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장물 발견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문화재가 아니라면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있다면 그때도 공고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소유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렁한 이야기로 밭을 갈다가 건불상이 나왔다고. 10중 8구는 문화재입니다. 신고해야 돼.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뿐입니다. 보상 청구하면. 그래서 그 건불상을 갖고 싶다면 소틀 걸어서 녹이면 돼.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부합 혼화 가공을 하는데 부합의 의미만 이해하고, 부합은 모두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지만 혼화 가공은 부동산과 아무 관계없어 동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부합을 이해해 볼게요. 이 부합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관계된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합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자, A란 물건이 있고 B란 물건이 있어요. A란 물건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B란 물건은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A, B가 합쳐진 거예요. 합체되었다. 하나의 물건이 되었다. 이 말이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 말한다고? 부합이요. 근데 부합이 된 것은 하나의 물건이 됐다는 말인데 A, B 물건을 분리하지 못하는 부합이 있을 수도 있고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한다면 합쳐진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분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것은 법률상 무엇이 됐다고 말한다? 부합이요. 부합이 되었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원상복구한다는 말과 분리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원상복구, 분리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 귀속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동산 간의 부합은 시험 아닙니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이 되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조문에 체크를 해볼게요. 256조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체크 부동산의 소유자가까지요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다. 예를 들어 임차권이라 되어 있지 임차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토지란 물건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 위에 수목을 식지한 을이 있다고. 그때 이 을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적법한 권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상권 등을 취득하여 수목을 식지했다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을이 타인의 토지에 적법한 권한을 갖지 않고 무단으로 식재했다면 이때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한다니까. 한 개의 토지로 봐버립니다. 예. 그때 이 토지 소유자가 무엇의 소유권까지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수목의 소유권까지도. 그런데 소유권 기속에 관한 규정은 무엇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률 규정과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시험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부합이 된 경우, 합체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상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아주 낮고 수목의 가치가 아주 높다면 갑을이 합의해서 차라리 갑이 토지 가격을 보상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약정으로 이 법률 규정을 폐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게 설명했지만 시험에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잘 몰라도 되고 부합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원상복구 분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합이 되었다는 말이 오면 되겠죠? 예,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예, 그다음 잠시 쉬다가 앞으로 가서 우리 시험의 중요한 취득 시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